갈릴레오가 이때 새로운 발명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온도계, 그다음에 군사용 컴퍼스. 네, 1592년에 갈릴레오가 액체를 넣은 병에 긴 대롱을 꽂아가지고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이제 병 안의 기체 부피가 달라지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안에 있는 뭐 기체 부피가 달라지니까 액체가 오르락내리락 하네? 이게 뭔가 온도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기체 온도계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 컴퍼스에다가 눈금을 훨씬 세세하게 새깁니다. 이걸로 포탄의 무게나 뭐 크기, 화약의 양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 측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적을 겨냥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근데 저게 좀 잘 돼가지고 장인을 고용해서 생산 공장을 차렸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부수입이 쏠쏠한 발명품이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때 1595년에 베네치아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베네치아가 섬이다 보니까 이제 그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바다를 보다가 또 한 번 이 의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다? 바로 이 바다의 그 밀물과 썰물이 어떤 원리로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제일 이유가 중요한 걸 갑자기 궁금해졌던 것이죠. 이 당시 학자들 역시 밀물과 이 썰물의 원리와 이 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이 매번 달라지는 이유를 밝히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진 것은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갈릴레오가 만약 지구가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설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궤도 씨, 그러면 이 지구가 도는 거랑 밀물, 썰물이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이게 갈릴레오의 그 당시 생각을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그릇이 있잖아요. 그 국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그릇이 지구인 거죠. 그럼 이 안에 담겨 있는 국은 당연히 출렁출렁하겠죠. 만약 가만히 있으면은 당연히 국이 움직이지 않을 텐데 이 그릇에 담긴 국이 움직이듯이 지구에 있는 물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 뭐 달과 지구 사이에 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인해서 이제 바다에 뭐 밀물과 썰물이 생긴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한 주장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듯해.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계속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종교계와 사회는 이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구의 주위를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의 순서로 이 완벽하게 원운동을 하면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구입니다. 지구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지구 중심설이라고 부르는 천동설의 절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는 과학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계에서도 절대 불변의 원칙으로 삼았던 천동설에 본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베네치아의 바다를 보고 이 그 의문을 품었던 그 무렵에 확신을 주게 된 어떤 한 인물의 학설을 여기서 접하게 됩니다. 바로 폴란드의 과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을 이때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톨릭 사제였던 코페르니쿠스는 평소 수학과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하늘을 자주 관찰했었는데요. 그리고 천체들의 움직임을 천동설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해석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아예 생각의 전환 자체를 시도를 해버립니다. 지구와 태양의 위치만 바꿔버린 거예요. 천동설로는 억지로 설명을 해야 했던 것들이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바꿨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만들었던 이 우주의 지도를 그림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지동설의 우주인데요.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딱 있고 지구도 태양의 주위를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수금, 지화, 목토까지 순서도 정확하고.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동시에 본인 스스로도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전까지. 지금의 과학 이론 얘기를 하자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어떻게 되었던 알아냈대 겁니다. 그 사람은? 코페르니쿠스가요? 코페르니쿠스. 그분이 다 만든 거네. 그러니까. 알베르토 씨, 그러면 코페르니쿠스가 그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 이론 그리고 천동설을 완전히 뒤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반응은 어땠어요? 당연히 반응 별로 사회적으로 반응 좋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코페르니쿠스도 사실 선직자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톨리. 수학 교수이면서도 이제 카톨릭 선직자니까 사실 이거 모순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천동설 거부하는 순간부터 이 종교를 약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도 사실 죽기 직전에 이 지동설 이론에 대한 책을 썼어요. 아,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생전에는 책을 안 내고. 죽기 직전에 썼고 가기 전에 아유 사실 난 이랬어 이렇게 뭐 된 거예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지 비밀 하나 알려줄게 하고 얼마나 이미 근질근질했을까. 와. 규현이 같았으면 못 버텨요. 나는 바로 얘기하죠. 어디다가 소리 쳤어요 진짜로. 교수님 근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지구가 움직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천동설에 반박할 만한 확실한 이 증거를 좀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갈릴레오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좀 강하게 지지를 했지만 그렇다고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던 1604년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하늘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발견이 됩니다. 뭐예요? 별자리인가? 뭐지? 이 그림은 그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 속에 1604년 10월 케플러가 발견한 어떤 새로운 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빛나는 이 별이 바로 그 케플러의 별이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에 새로 나타났던 환한 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별이 등장하면서 세상이 들썩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진리였던 천동설을 포함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우주관에서는 이 천상계가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 나타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이때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이 사람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이론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새 별이 지구하고 달 사이 공간 어디에 존재하는데 그곳 자체는 완벽하게 천상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끼워 맞추기네요. 말장난하고 있네 이 사람들. 갈릴레오는 역시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자신이 관찰했던 밤하늘을 다른 지역에 사는 천문학자들의 관찰 내용과 이제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보셨던 새로운 별이 달과 지구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훨씬 멀리 있는 천상계의 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 주장을 책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었죠. 상대편의 이런 공상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갈릴레오는 이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그냥 맹신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자연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자기가 관찰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고도 생각을 했고요.